예, 중동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이 갈등과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50일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에는 또 이 중동 정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때 이른바 삐삐가 터져서 무전기가 터져서 레바논 쪽에서 많은 주민이 이제 죽거나 뭐 수천 명이 이제 다치고 뭐 눈을 뭐 다 실명했다. 예. 뭐 수술했다 뭐 이런 외과 의사의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이 레바논에 주로 거점을 두고 있는 이 헤즈볼라 무장 단체 여기에 군사 총사령관이 또 네. 이스라엘의 비슷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브람 지금 어찌 됐건 그 전선이 헤즈볼라 쪽으로도 넘어가는 쪽 예. 그런 상황이 보이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정말 지상군 파견까지 하는 그 전면전을 레바논 헤즈볼라와 할 것인가라는 거는 아직 조금 유보해서 예.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하마스를 괴멸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쟁을 끝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헤즈볼라의 그 군사적 능력을 줄이는 거는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예. 진짜 헤즈볼라를 다음 타겟으로 해서 전쟁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더 끌 능력은 지금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마스랑 전쟁을 했고 헤즈볼라는 그냥 그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하마스보다 헤즈볼라가 7배 내지 9배 군사 전력이 더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1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한다라는 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잘 헷갈릴 수 있는데 네. 팔레스타인과 이 그 하마스를 구분하잖아요. 네. 그럼 레바논과 헤즈볼라도 좀 구분해야 되는 건지 헤즈볼라가 지금 레바논 영토 안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레바논은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헤즈볼라, 세력이고. 맞습니다. 예. 그 선거를 통해서 이미 기득권 정당으로도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는 것이 옳죠. 레바논이 헤즈볼라의 통제하에 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근데 물론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 자체를 이스라엘이나 예. 다른 이제 몇몇 국가들은 이제 테러 단체다 이렇게 해서 예.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하마스도 어떻게 보면 2005년 그 총선을 통해서 74석을 얻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표를 받은 그 세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선거를 인정하지 인정하자. 않겠다 해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거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괴리는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유엔 그 안보리에서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그 평화협정을 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그냥 그 국가로 인정하겠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다 통제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레바논으로 넘어가서 헤즈볼라를 때리는 거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국지전까지죠. 왜냐하면 전면전은 이제 그 지상군까지 다 들어가서 그 1대1 크게 싸우는 때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토털워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공군력을 어느 정도까지 파견해서 공격했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걸 국지전으로 볼 수 있냐 더 큰 규모냐는 볼 수 예.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면전이라고 아니다.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양측에서 지금 지상군을 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 그 자신의 그 지상군을 파견한 거는 아니고 그 레바논도 북부 이스라엘로 그 진격한 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다른 전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연장선 연결이 어느 정도 고리가 있는 저는 거죠? 지금 후자 연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국방부 장관 갈란트가 최근에는 어제 오늘은 성명이 좀 바뀌긴 했지만 뭐 1주, 2주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타냐후 정권이 하는 3면 전쟁, 소위 말해서
그 저항의 축 세력과의 전면전, 그러니까 이란과도 그 한 면을 싸우고 후티하고도 한 면을 싸우고 헤즈볼라와가도 한 면을 싸우는 그 3면, 그러니까 예. 3프런트, 그러니까 세 그 전선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쟁 하마스 괴멸 그 군사 작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반대의 의견을 펴왔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헤즈볼라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고 우리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마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예. 하마스에 여태까지 지원을 했던 거 그리고 하마스가 지금까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란이 지원했다고 하지만 이란은 맞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헤즈볼라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 괴멸 작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헤즈볼라랑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금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선에서 봐야지 지금의 전쟁이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해서 지금 세게 헤즈볼라를 예. 치느냐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를 정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수순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 전쟁이 뭐 어느 정도 확전이나 전면전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아닌데 근데 다만 이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 대전이나 이런 전쟁은 어떤 우발적인 충돌에 맞아요. 의해서 네. 확전이 됐거든요. 국지적인 문제로 시작이 된 시작해서 거죠.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모습으로는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확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전이 될 위험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다가 예. 그 소위 말해서 전쟁의 나선에 그 분쟁의 나선에 휘말려 들어가면 예. 이게 확전이 될 걷잡을 수 수도 없이 있는 커질 거기 수 때문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약간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가면서 사실 이제 우리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갑자기 또 다시 이게 이 중동 문제가 관심을 끈 거는 삐삐가 갑자기 대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뉴스 보고 혹시 내 전화기에도 누군가가 폭탄을 심어서 나를 뭐 이런 제 생각도 해보신 분들도 덜어 있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지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네. 그 니체의 그 괴물의 시면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 괴물의 시면이 너를 언젠간 바라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 정상 국가라고 봤던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삐삐 소위 예. 말해서 페이저에 폭탄을 심고 그 폭탄을 심기 위해서 다른 불가리아 그 대만제 제품을 불가리아에서 위탁 생산하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를.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넘겨서 폭탄 테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건 알카에다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그런 상식적이지 테러 않은 맞습니다. 국가들이 할 정상 법한 국가가 행동들. 아닌 테러 집단이나 그런 불량 국가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걸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봤을 때 지목되고 우리가 있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정보부나 그 군은 예. 자기네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불사한다라는 행동력을 보여줬던 국가지만 항상 예. 그 회색지대에서 움직였지 요번처럼 완전히 불법적인 것을 가하면서까지 했던 거는 들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드러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요. 물론 이제 저 시청자분들은 삐삐 핸드폰에 폭탄을 심어서 저렇게도 대량 살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걱정이 들었겠지만 저는 그거 플러스 이거의 괴물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에 이게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삐삐가 굉장히 오래된 통신 수단인데 이걸 아직도 헤즈볼라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한 거라면 어떻게 헤즈볼라가 삐삐를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또 공격을 감행했을까?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군사 작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5년 전부터 기획하고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최소. 예. 왜냐하면 유령 회사를 만들고 벤더를 만들고 계약 라이센싱을 따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물량만 판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다른 일반 회사하고도 물건을 팔았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거고 그다음에 왜 삐삐를 사용했느냐? 왜냐하면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행불자를 추적할 때 뭐를 합니까? 기지국의 스마트 기구나 핸드폰에 GPS 를 어떻게 추적. GPS 추적을 예. 하잖아요. 위치를 찾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너무 위성이나 첩보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마스의 헤즈볼라의 그런 그 요인들의 그 위치를 파악하고 암살하고 이렇게 정보를 빼내니 그 삐삐를 페이저 삐삐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삐삐는 다른 망을 사용해서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삐삐는 이제 숫자로 다 해서 암구호를 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뺏는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뭐를 의미하는지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한 거죠. 보안을 위해서 이제 삐삐를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거군요. 3,000개의 그 헤즈볼라 그 담당자도 말했지만 자기네들이 그 골드 아폴로 지금 그 문제가 된 예. 페이저입니다. 그 삐삐입니다. 그거를 3,000여 개를 수입해서 저 전투용뿐만 아니라 그 헤즈볼라 그 위에 관부까지 다 나눠줬었다, 배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부분인데 지금 헬즈볼라 지도부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을 경우에 위치 추적 등 때문에 전부 휴대전화는 다 버리거나 폐기하고 땅에 묻고 다 삐삐로 다 교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삐삐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폭발이 터져서 다치거나 죽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 헤즈볼라 대원들이냐? 그냥 순수한 일반 민간인은 없냐? 어린아이도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게 이제 좀 혼동이 좀 돼요. 이런 겁니다. 아니 헤즈볼라 요원도 괴물은 아닙니다. 다 가족이 있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전투 요원만 전투 아니다. 용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니까요. 뭐 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했을 때 이들이 뭐 가족들과 같이 있었다면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터졌다면 민간인 피해자가 날 수밖에 없는 또 뭐 거죠. 아들에게 줬거나 뭐 그거는 좀 아니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로 네. 이제 소통을 위해서 전투적인 네, 어떤 네. 소통을 위해서 준 거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서 피해자가 3,200명 정도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서 37명이 죽었고 뭐 지금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지금 아마 300명 예. 정도가 지금 그 심각한 상태라니까 아마 사상자가 더 늘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피해자가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어때요? 지금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해리스 부통령 두 민주당 공화당 후보와의 초박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동 사태가 이렇게 헤즈볼라까지 확산해 가는 것은 글쎄 이게 뭐 누구에게 표에 유리하냐 이렇게 제 질문드린 건 너무 이게 지금 단면적인 질문인 것 같고 어떻게 미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전쟁이 되고 확전이 되면 예. 당연히 집권 여당한테 안 좋죠. 그러니까 해리스 쪽에. 해리스 안 좋을 거다. 부통령 쪽에 안 좋죠. 물론 이제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이었다 하지만 해리스 대통령도 부통령으로서 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자기 행정부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수습 못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민주당 쪽에 더 악재가 되겠죠. 그러나 중동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볼 수 유권자들은 있군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단순히 이게 확전이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미국이 손쓸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면 그거는 또 자기의 부담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떤 특정 당의 선호 유불리? 뭐가 좋고 유불리로 따지기는 그렇긴 하지만 굳이 보자면 지금 여기서 이게 확전을 막지 못한다면 불리한 쪽은 해리스 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제 뭐 당연히 해리스 부통령 쪽을 지지하는 민주당 정부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현 미국 정부는 대선이 끝나기 전에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선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스라엘을 억제하려고 네타냐후를 누르려고 하는데 과연 네타냐후가 말을 듣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말을 듣느냐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도 확전을 해서 계속 전쟁을 늘어가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자기네들 레버리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의 지렛대를 최대한 높인 상황에서 다음 대선에 대통령이 누가 나올지를 보는 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지션이 이러니 여기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네타냐후도 확전을 너무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진짜 전쟁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해리스가 하지 말라고 하는 전쟁을 끝내는 버리킨 그 네타냐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처음에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거를 헤즈볼라와 전면전이 돼서 전쟁으로 이렇게 크게 가기에는 예.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외교 정치적으로도 그런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할 유인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 대선이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얼마 전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TV 토론도 있었고 또 이 연휴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차 암살 시도까지도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여러 변수들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근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는 이제 당연히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지를 촉각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나 예. 단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대선 이후의 협상 국면에서 예. 자기네들이 더 우위에 서서 자기네들의 더 유리한 조건을 넣을 수 있을까 그거를 키우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그 헤즈볼라를 강력하게 때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평화 협상해 미국이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 이제 이제 우리 앞으로 4년 정권이구나 이거 평화 협상을 해야 예. 돼 하고 이렇게 딱 몰아붙였을 때 예. 헤즈볼라도 어느 정도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했다면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조건들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는 또 헤즈볼라는 또 이란은 그 대선 이후에를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협상 국면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예. 협상력을 가장 높이 받은 채로 그 게임에 들어갈 수 있을 그거를 지금 아마 하겠죠. 그래서 아마 향후 50일은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초박빙이에요. 거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정세가 막판 표심을 좌우할 만한 큰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예. 몇 달 전에는 이게 심각한 이슈였던 게 왜냐하면 유권자들도 동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계 아랍인들, 예.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그 이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또 유대인들도 또 예. 그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되게 로비 단체, 그들의 영향력도 무시 못해서 그 동양계가 계속 저희가 이제 예. 지켜봤었어야 됐는데 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 수준의 뭐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표심에 그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0몇 프로 차이도 바뀔 수 있으니까 또 그거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중동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김정일도 자꾸 탄도미사일 쏘고 맞았고 미 대선에 어찌됐든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는 관심을 좀 받으려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국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이쯤 되면.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그러니까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